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연입니다. 오늘은 3절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될까? 그런데 어쨌든 좀 궁극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좀 생각을 가진 분들,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걸 시에 좀 녹아내지 않았을까?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현실을 좀 떠나고 싶거나 그런 의미에서 혹은 이제 내가 어떤 반성으로 이 시를 좀 여기를 바꿔봐야겠다, 이 시대를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그런 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생님이 묶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인 현실이 시에 녹아 들어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청산별곡 보도록 하죠. 청산별곡은 이제 고려가요인데요. 고려가요 3부는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얄리얄리얄랑성 후렴구도 보이고 구도 그 연도 나눠져 있고 얘는 좀 일반적인 어떤 고려가요 형식을 따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텐데 이 청산별곡은 고려가요 중에서도 문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청산별곡에는 별표를 좀 쳐두세요. 만약에 내가 고려가요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딱 하나만 보겠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청산별곡. 자,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대부분 그런 어떤 남녀 간에 희롱하는 노래, 남녀의 어떤 진솔한 사랑 노래, 이런 남녀 상열지사가 굉장히 좀 강한데 이 청산별곡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문학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고려가요에서 제1순위로 봐야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보겠습니다.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얄리얄리 얄랑성 얄랄얄라. 자, 살얼이 살얼이 났다는요, 살고 싶다, 살얼이 났다, 살고 싶다. 자, 그래서 살얼이 났다, 세 글자, 두 글자. 이걸 끊으면요, 3, 3, 2로 끊으면 돼요. 그럼 몇 음보? 3음보. 그럼 잘 볼게요.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자, 그래서 지금 살얼이 났다 처음 거 보면 살얼이 났다가 사실은 났다를 가시리 있고처럼 뺀 거라고 한다면, 살얼이 났다를 또 A라고 한다면 청산만 B 다른 거죠. 그럼 살얼이 났다 똑같죠? 무슨 구조다? AA, B, A 구조다. 청산에 살고 싶은데 청산에 머리는 머루입니다. 머루랑 다래. 그렇죠? 그럼 머루랑 다래가 뜻하는 건 어떤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소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은요, 제주도에 살고 싶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전복이랑 소라 먹고요, 제주도에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여기선 청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다면 그 서울이 좋으면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디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청산에 가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청산은 도피처.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현실을 내가 안고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피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뭘로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상향.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 유토피아, 그쵸? 천국, 뭐 이런 것들, 그쵸? 자, 그래서 도피처나 이상향으로서의 청산에 내가 가고 싶어요 라고 청산, 자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견 볼게요.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자, 새가 울고 있는데요. 이 새, 사실 새는 웃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운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시선일까요? 사실 사람의 시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울어라,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분석하면 울어라 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요,
새야, 울어라. 라는 명령형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너 지금 우는구나. 라는 어떤 감탄형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너 울어라. 얘는 어머 너 우는구나.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는 거죠. 널라와 라와는 중세국어에서 보다입니다. 보다. 너보다 싫음. 싫음이 뭡니까? 걱정. 걱정이 하다. 하다가 뭐예요? 많다. 이 하다를 중세 때는 두 개로 보는데 아래 하자 하다는 할 위자. 영어로는 do에 해당하는 거죠. 뭐뭘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얘는요. 많다. 그쵸? 너보다 싫음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우리가 아까 비교법을 그 이전 시간에 했지만 너보다 싫음이 많다는 건 나도 싫음이 많고 너도 싫음이 많다. 근데 내가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싫음이 많은 존재니까 자고 일어나서 운다는 건 사실 누구의 시선이다? 나의 시선이다. 쟤는 그렇게 싫음할 거 없죠. 그럼 내 감정을 여기다 뭐 한 거예요? 이입한 거죠. 감정 이입이다. 그쵸? 자, 그 다음 3년.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이때 새를 봅시다. 선생님, 날아가던 새를 봤나 봐요.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bird. 그쵸? 근데 두 번째는 원래는 사이를 줄여서 새라고 하는데 사이라는 게 뭐냐면 갈던 밭고랑, 밭고랑.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거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때 가던 새는 뭐냐면 갈던 새에서 생략됐다. 사실은 내가 갈던 밭을 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청산을 향해 떠나면서 난 여기 미련이 없어. 떠나면서 우연히 갈던 밭을 봐요. 그럼 사실 내가 하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쵸? 갈던 밭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 보는 거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지금 물 아래 가던 새 본다고 나왔죠. 이때 물은 속세라는 거죠. 속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뭘 드러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익 묻은 장길란,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래서 내가 마침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세상, 내가 떠날 거야, 청산에 갈 거야 라고 하다가 내가 갈던 밭을 보니까 저거 마저 갈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뭐 남은 미련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리공 저리공 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여서 낮은 어떻게 좀 지내왔어요. 낮이라는 건 낮, 그쵸? 낮은 어떻게 지내왔는데 올이도 오는 사람도 가리도 가는 사람도 없은 언제요? 밤, 그쵸? 우리가 낮에는 정신이 없어요.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외로움도 느낄 수가 없고 고통도 느낄 수가 많이 없는데 밤은 또 어찌 지내겠느냐, 그죠? 얄리얄리얄랑샹 얄라리얄라. 자, 여기까지 사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그 청산별곡은 전체가 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연이 끝나면 5연에서는 이제 청산의 얘기가 없고 사실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새로운 곳인 바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년에서 바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좀 뒤집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년과 6년을 바꾸면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게 된다. 지금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청산별곡의 구조적인 대칭성이 나오죠. 그래서 5년과 6년을 바꾸면 구조적인 대칭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한번 대칭 구조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청산과 자연에 대한 동경이니까 6년 바다, 자연에 대한 동경이 나오는 게 좀 타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그 대칭되어 있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서 6년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5년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이 발 아래 뜻하는 건 뭡니까? 바로 똑같은 자연. 그쵸? 도피처 이상향인 청산이죠. 이번엔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남아자기 구조개, 남아자기랑 구조개는 당연히 소박한 음식입니다.
머루 다래랑 똑같은 거죠. 소박한 음식 이걸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자, 됐나요? 어디라 오연으로 갑니다. 어디라 던지던 돌코 어디에다가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 맞히던 돌코 누구에게 맞추던 돌인가 내가요 지나가다가 뭘 맞았어요? 돌을 땡 맞았어요. 아 선생님 소리 질렀고 딱 봤는데 아무도 안 던졌대요. 그리고 거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어때요? 억울하고 분한데 그냥 별 수 없이 내 팔자야 내 운명인가 봐 내가 오늘 재수가 없나 봐 엉엉 울고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돌이 상징하는 거는 운명적인 어떤 비애 체념적인 태도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어디에가 던지던 돌인가 누구에게 만지던 돌인가 미리도 미워하는 사람도 괴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맞아서 뭐하고 있다. 운이누라 맞아서 엉엉엉 울고 있다. 자기의 지금 비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뭐 복수할 방법도 없죠. 체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이견, 다른 의견이 많은 그런 연입니다.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라는 건요. 외딴 부엌. 외딴 부엌. 내가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들어요. 뭘 듣냐면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선생님, 사슴이 외딴 부엌에 갔더니 사슴이 어떻게 해금을 켜고 있습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사슴이 큰 장대에 올라서 이렇게 해금을 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현실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진짜 사슴을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놀이공원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는 사슴 분장을 한 누구죠? 광대예요. 그래서 사슴 분장을 한 누굴 보고 있다? 광대. 그 광대가 이제 해금을 켜는 것을 보는 거죠. 요렇게 해석이 두 개로 갈립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진짜 뭘로 본다? 실제 사슴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실제 사슴이냐? 이건 기적이다.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연. 가다니는 가다 보니 배부른 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배가 불룩한 이런 항아리 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설진은 아주 술의 농도가 짙은 거, 강수도 독한 거, 아주 강하고 독한 술을 빚는다. 조롱꽃 누룩이 매워서 잡사오니.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술을 빚었더니 그 누룩 냄새가 막 스물스물 이렇게 나서 막 붙잡는데요. 술 먹고 가 이런 식으로 붙잡는다. 내가 어찌하리꼬 나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술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술을 좋아서도 먹긴 하지만 괴로워도 술을 먹죠. 그럼 술을 먹으면 술을 먹고 이성적인 판단을 잃으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시적인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술을 통한 고뇌 해소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거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여러분 일시적인 해소예요. 술은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일시적으로 그냥 그걸 순간적으로 잊게 한다거나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통한 일시적인 해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부정적인 현실 떠나고 싶은데 사실 떠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싶지만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청산별고 과연 누가 썼을까? 그래서 그 주체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 다양하다는 거죠. 유랑민 그러니까 그 어떤 난리가 일어나서 특히 고려시대 뭐 여러 가지 뭐 몽고가 침입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어떤 고통, 비애를 읊은 거다. 그래서 지은 사람은 떠다니는 백성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 수가 없다. 내가 여기 살면 그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떠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 내가 여길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이때 막 무신 정권의 횡포, 그러니까 그
귀족들을 이제 굉장히 그 억압받았다는 이유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무신들이 굉장히 탄압했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 혹은 외세 침략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이 그 속세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뭐가 맞아요? 선생님 몰라요.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묘미가 있고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유력한 해설은 실현한 사람보다는요, 유랑민 혹은 지식인 썰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긴 하죠. 확인 문제 볼게요. 1년의 청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실 도피처, 소망의 대상, 비세속적인 세계. 괜찮은데 3번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죠. 영혼을 꿈꾸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2번 이 글에 밑줄 친 다음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익 묻은 장글, 이끼 묻은 쟁기 있죠. 속세에 대한 미련 맞고요. 밤을하는 밤이죠. 밤은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괜찮습니다. 3번 돌은 운명적으로 가해지는 고통과 시련을 뜻한다. 지금 화자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4번 해금, 다른 사람에게 시적 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매개체. 뭐 해금을 켜는 것, 화자가 직접 켜는 것도 아니고 사슴이 켜는데, 그쵸?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이제 두터비 파리를 물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에 사리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였고 부정적인 현실을 떠나고 싶은 어떤 유랑민이나 지식인 혹은 실현당한 사람이 썼겠군.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터비 파리를 물고 사리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요거는 그 사설시조고요. 밑에 사리와는 한시입니다. 한문으로 기록된 시인데 두터비 파리를 물고 봅시다. 가운데가 길어진 걸 보니 확실히 사설시조죠.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취달아 앉아 그 사람의 어떤 인분을 쌓아놓고 인분엔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걸음으로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독이 빠지도록 내버려두고 이렇게 쌓아놓는 게 두어미죠.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 두어미에 앉아서 일단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두터비는 파리보다 뭐한 놈? 센 놈이네요. 그쵸?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있어. 그래서 두어미에 앉았다. 이 두엄은 뭘 뜻하냐면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괴롭혀서 얘가 축을 얻었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파리는 일반 힘없는 백성이 될 거고 두터비는 이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가 되겠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서 건너산을 딱 바라봤대요. 두터비가. 그랬더니 백솔공이를 떠있대. 그러니까 이제 매죠. 송골매. 그쵸? 이렇게 매가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한테는 죽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백솔공은 얘 위에 있는 애인데 탐관오리보다 조금 더 높은 세력, 인간으로 따지면 뭡니까? 중앙관리 정도가 되겠죠. 이 중앙관리가 딱 뜨니까 어머 너 많이 헤쳐먹었니? 이렇게 막 감사 오면 어때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끔찍해요. 풀쩍 뛰어내렸다가 두어 마리에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이렇게 매를 보고 놀라게서 툭 뛰어내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모참 마침 날랜 날새 망정 나니까 망정이었지 헤어질 뻔 하겠구나. 내가 날쌘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자빠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라는 거죠. 마지막 종장에서 뭐가 느껴져요? 아우 허세. 나니까 망정이지 내가 날쌘니까 망정이지 자화자찬. 그 다음에 합리화 이런 거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터비가 상징하고 있는 건 바로 부정부패한 탐관오리고 이 탐관오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백설공 중앙관리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이런
백성만 피 빨아먹는 이런 탐관오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강하게 풍자, 비판하고 있죠. 여러분 풍자라고 보시면 웃음이 있는데 그 웃음이 약간 공격성이 있는 웃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현실 비판. 해악하고 풍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해악은 약간 몸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순수한 웃음? 근데 풍자는 아주 세요. 강하게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공격적인 웃음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실은 이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뜯어먹는 요 인간 형태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네 뭐해서?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요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거. 어떤 것을 빗대어 가지고 표현한다. 우리가 우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간이 아니라 이런 그 동물, 사물 이런 것들을 빗대서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대상을 우의적으로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얘를 굉장히 웃기게 표현하고 있죠. 두터비를 희화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죠? 희화화, 웃기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이 드러난 부분은 맨 마지막 시행이죠. 이거랑 비슷한 게 지금 한시 사리화인데요. 사리화 이 제목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사, 목이 쉬다 라는 거예요. 목이 쉬고 리, 근심하여 피는 꽃. 사, 목이 쉬고 리, 근심하여 화, 피는 꽃. 왜 목이 쉬고 근심해서 꽃이 필까?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갈고 맹는데 남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나니. 자, 이 누굽니까? 이 참새 녀석이 누가 지은 것? 늙은 호라비가 지은 농사를 다 빼먹고 있죠. 이게 뭡니까? 기장. 조라고 하죠. 노란 그 쌀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쵸? 이게 이 농민들의 결실인데 그럼 얘는 뭐한 놈?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럼 얘랑 누구랑 같습니까? 여기는 두터비랑 같죠. 두터비 같은 놈. 그래서 무슨 오리라고 하면 돼요? 탐관오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당연히 현실 비판적이고 고발적이고 풍자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갉아먹으면 이 늙은 호라비가 취한 이 피는 꽃 누굽니까? 열매죠. 여기서는 뭐겠어요? 기장을 다 얘가 가져가 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곡식을. 그쵸? 자, 그래서 농민들이 삶이 굉장히 피폐하다. 목이 쉬고 근심해서 얻었는데도 이렇게 다 갖고 가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요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윤동주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는 그런 시인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고전시에서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봤다면 우리 지금 최근 현대사에서 우리의 현실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뭡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의 그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시인이 2명 있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이분만큼은 저항 시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동주와 이육사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윤동주를 참 좋아합니다. 이육사도 참 훌륭한 시인이긴 한데요. 저는 윤동주의 자기 성찰 모티프,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반성을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러면 윤동주의 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나는 있잖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때 하늘은 삶의 지향점, 양심의 기준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늘 우러러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부끄러움은요.
자아성찰을 했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반성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윤동주는 자아성찰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어에 부끄럼이라고 있으면 90%는 윤동주다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이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나라의 독립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나는 부끄럽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윤동주는 사실 저항시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육사 같은 경우는 죄수 번호가 264번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그 호를 이육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데 윤동주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한글로 된 시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저항일 수 있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거의 누가 뭐래도 저항시인의 범주로 들어가고, 내가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죠? 왜 괴로워합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이 뭡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추구하는 희망, 순수, 이상향, 양심,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당하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 이때 모두 죽어가는 것들은요, 생명이죠. 선생님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죽어가는 것들은 생명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생명 전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 정말 나라를 잃고 죽어가는 거, 대표적인 거 누굽니까?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내가 해야 되는 길이 있겠죠. 그 길,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되는 일. 선생님은 태어나서 여러분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소명의식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갖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뭡니까? 다짐이죠. 그래서 괴로워했다, 일행에서 사행까지는 과거의 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앞으로 뭐 해야겠다? 나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될 거야.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가 나왔고요. 원래는 현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고 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나오냐면 현재가 나와요. 그럼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는 순행적 구성 혹은 추보식 구성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쵸? 추보식과 순행적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얘는 시간 흐름이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자, 별은 희망이자 양심이자 또 뭐 이상향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속해고 있는 이 시대는 뭡니까? 밤입니다. 그럼 밤은 일반적으로 어둠, 보이지 않는 시대니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생각하면 암담한 현실, 일제 강점기, 그쵸? 이 별이 바람에 스쳐요. 바람은 얘가 뭔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바람을 뭘로 생각하면 됩니까? 바람, 시련이나 고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시련과 고난. 됐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래를 살려고 하는데도, 미래의 나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도 사실 현실이 좀 쉽지 않다. 요렇게 끝맺음을 내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문제 보면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변화는 변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르다라고 하면 흐름이 똑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지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그거 맞죠? 자신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태도.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었고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물을 활용하여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지금 자연물이 뭐가 나와요? 하늘, 뭐 바람, 별 이런 거 나오죠. 어순의 도취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순이 도취됐다는 거는 뭐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죠. 없기를 괴로워했고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이미지 대립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지는 어떤 게 대립되나요? 뭐 바람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거, 별은 되게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화자에게 있어서 희망, 이상적인 삶을 세계를 의미하는 시어는 바로 뭡니까? 별이죠. 그래서 윤동주가 죽고 나서 윤동주의 시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가장 많이 썼던 소재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여서 시의 제목도 그렇게 붙였죠. 시집을 엮었을 때. 실제로 윤동주는 살아생전에 시집을 내지 못했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들에게 써줬던 시들을 모아서 유고시집,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집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정말 지식인으로서의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추구했던 윤동주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 윤동주의 시 또 다른 한 편과 윤동주와 조금 비교되는 좀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보였던 이육사,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현대로 올라와서 또 그 현대의 어떤 그 민주화 이런 부분들 하고 좀 이제 대립을 많이 하면서 그 이제 참여적인 시를 좀 적었던 그런 작품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